한일 합방이 화학적인 결합이 아니라 인위적인 이 결합에서 오는 정치적 혼돈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얘기가 끝납니다. 또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나 카오스 이론을 가져와서 한번 생각하면 또 다른 여러 가지, 오늘은 좀 특별한 공부가 되겠네요. 오늘 공부의 제목을 잠정적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카오스 이론으로 본 이상한 가역 반응. 이상한 가역 반응이라고 하는 키는 조금 깁니다. 그래서 중간에 일부만 떼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낭독을 들어보시죠. 이상한 가역 반응 부분 2상. 직선은 원을 살해하였는가? 현미경 그 밑에 있어서는 인공도 자연과 다름없이 현상되었다. 같은 날의 오후, 물론 태양이 존재하여 있지 아니하면 아니 될 처소에 존재하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보조를 미화하는 일까지도 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이상한 가역 반응 잘 들어보셨습니까? 이 시는 임종국 편의 이상전집이 많이 있는데요. 최초의 이상전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젊을 때 제가 샀는데 용케도 버리지 않고 아직까지 갖고 있습니다. 이상전집 이것의 초판이 언제 나왔느냐 하면요, 1966년에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요 1972년 판이지만 초판이 1966년에 나왔는데 최초의 이상전집입니다. 여기에서 이상한 가역 반응이라고 하는 시의 중간 부분을 떼내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텍스트는 친일문학론을 써서 유명한 임종국 씨의 이상전집을 오늘 텍스트로 삼아서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카오스 이론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물론 과학 분야의 담론입니다. 이것이 요즘은 학문 자체가 경계가 사라지고 인문과학과 자연과학이 융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카오스 이론은 20세기 말에 형성된 이론인데요. 이상은 20세기 전반기에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카오스 이론이 나오기 훨씬 전, 수십 년 전에 살다가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맞아떨어지는 이론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일단 카오스 이론이 형성되기 이전에도 이것을 암시하는 것들이 많이 나왔단 말입니다. 특히 1961년에 MIT 공대 기상학과 교수였던 에드워드 로렌츠는 기상 관측을 하다 보니까 초기의 그 미미한 변화가 뒤에 가서는 엄청난 결과를 낳는 경우가 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무슨 북경의 하늘에서 나비짓을 했는데 태평양 건너서 미 대륙에서 아메리카 대륙에서 큰 비를 내리게 한다든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초기의 미미한 변화랄까, 원인 조건이 뒤에는 걷잡을 수 없는 엄청난 결과로 이어진다 하는 버터플라이 이펙트, 나비 효과라고 하는 이론의 틀을 처음으로 이렇게 제기한 사람이 에드워드 로렌츠인데요. 이미 이때부터 카오스 이론에 대한 어떤 전조 현상이 있어 왔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카오스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성, 필연성, 우리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확실하고 필연적인 것만 가지고 담론을 형성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불확실성과 우연성의 개념도 존재하더라 하는 데서 착안한 것이 카오스 이론이다. 물론 그 이전에 나비 효과를 주장한 데서도 그러한 전조가 보였습니다만, 카오스 이론의 창시자는 일리아 프리고진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화학자고 화학 분야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던 사람이죠. 이 프리고진이 혼돈으로부터의 질서 명저거든요. 이미 우리나라 1988년에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때 서울 올림픽 하던 때였죠. 꽤 시간이 지났죠.
그러니까 카오스 이론은 20세기 말에 제기된 이론이다. 고전 물리학, 뉴턴 역학이라고 하겠는데, 뉴턴 역학이나 고전 물리학 그 이후에 오랫동안 수세기 동안 가역적이고 결정론적인 안정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 대상으로 삼아왔습니다. 물리학자들이. 그러나 비가역성, 무질서의 개념, 혼돈의 개념, 이런 것은 이때까지는 외외적인 것으로 보았는데 실제는 예외적인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어떤 것이더라. 그래서 그리고지는 비가역성, 뒤바뀔 수 없는 비가역성, 이것이 혼돈의 개념입니다. 비가역성이 비정상이 아니라 가역성이 정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설에서 카오스 이론이 시작됩니다. 이런 것은 역학에서 볼 때 동력학에서, 질서의 동력학에서 혼돈의 열역학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개념틀이다,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상의 이상한 가역 반응. 이 가역 반응이 뭡니까? 이건 화학의 개념이거든요. 공업 전문 대학을 다녔으니까 그런 걸 잘 안다는 이야기죠. 화학 방정식 같은 것은 아주 잘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축을 공부하면서. 화학적 편형을 유지되고 있는 반응이 가역 반응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고등학교 때 공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면 물이 생성된다는 것 좀은 여러분은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두 개의 화살표를 이렇게 만들고 합니다. 이것이 가역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화살표가 하나만 이렇게 역반응은 되지 않으면 이것은 가역 반응이 아니라 그야말로 비가역 반응, 혹은 이상이 말대로 이상한 가역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반응과 역반응을 동시에 이루어지는 반응이 가역 반응이다, 화학에서. 근데 이상한 이 시에서 이상한 가역 반응이라고 했으니 비가역성의 개념으로 이 시를 접근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카오스의 개념이다 하는 겁니다. 카오스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없던 시대에 이미 카오스의 개념틀을 이상은 생각을 해냈다 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본다 하면 이 이상한 가역 반응은 1931년에 지어진 시거든요. 아마 원본은 일본어로 쓰여졌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 한글로도 만들어진지 이거 어떻게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 책에는 또 일문시가 따로 있거든요. 그 원문이 한 개의 밤은 일문시단 말입니다. 그것을 안에 또 번역을 하면 아주 좋은 시가 되죠. 우리도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책에는 한글로 적혀 있는데 1931년이니까 한일 합방된 지가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21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좀 정치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상한 가역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한일 합방을 연상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합방한 것이 화학적 결합이 아니라 이것은 인공적 결합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적 결합이니까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혼동 상태, 정치적인 카오스 상태에 빠져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아주 해석이 깔끔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얘기거리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서 공부를 따로 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직선은 원을 살해하였는가? 이렇게부터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직선의 개념은 직선은 원을 살해하였는가? 이상 특유의 성적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부분입니다. 소설에서도 그렇습니다. 33, 18, 이런 숫자, 또 69, 이런 숫자가 아주 즐겨 썼거든요.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특별한 어떤 성적 기호가 있죠. 직선이 원을 살해했다 하는 것은 남자가 여자를 범했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직선의 세계가 바로 아까 말했던 뉴턴 이래의 과학적인 선행의 세계다. 그러면 현대의 카오스 이론에 의하면 비평형적이고 아까 화학 방정식에서 이상한 가역 반응에서 비평형적이고 비선형적인 것이 바로 혼돈의 세계, 카오스의 세계를 뜻합니다. 여기서는 직선은 선형이니까 뉴턴 이후, 근대 이후 이상 시대까지 지배해왔던 확실성과
필연성의 세계다. 바로 이것을 또 근대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는, 우주는 대우주가 있고 소우주가 있거든요. 엄청나게 이렇게 팽창하는 거시적인 세계가 있고 극미의 세계가 있습니다. 현미경으로도 볼 수 없는 극미의 세계가 있는 것이죠. 이 거대한 세계, 우주는 수축과 평창을 거듭하는데 이것을 진동우주라고 합니다. 이 거대한 세계에서 아주 극미의 세계, 원자, 분자, 초분자로 쪼개어지는 그 세계까지 현미경이 아니면 볼 수가 없죠. 우리가 이렇게 대우주와 소우주를 함께 볼 수 있었던 것은 17세기에 네덜란드 사람이 망원경과 현미경을 처음 개발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망원경으로 우주를 관측하기 시작했고 현미경으로 눈으로 볼 수 없는 비가시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게 시에 보면 직선은 원을 살해하였는가 그 다음에 바로 현미경이 나옵니다. 현미경이 나오고 또 그 다음 행을 보면 그 밑에 있어서는 인공도 자연과 다름없이 현상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공이 나오고 자연이 나오네요. 인공이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것이고 자연은 자연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위적인 것이 바로 가역적이고 결정론적이고 자연적인 것이 비가역적이고 혼돈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특히 동양 사상은 비가역적이고 혼돈적인 세계에서 질서를 추구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주역의 세계도 마찬가지고 노장 사상도 마찬가지고 불교의 공사상, 선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주와 객, 생과 사 이렇게 큰 것과 작은 것 이 경계를 무너뜨리면서 넘나드는 것을 동양 사상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여튼 이 상은 인공도 자연과 다름없이 현상되었다. 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이 되었다. 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의 세계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본질의 세계는 눈으로 볼 수 없죠. 현상의 세계는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세계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 연으로 넘어가면 같은 날의 오후, 그리고 물론 태양이 존재하여 있지 아니하면 아니 될 처소에 존재하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보조를 미화하는 일까지 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아주 난해하게 복잡하게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볼 것은 보조라는 개념입니다. 시간을 맞추고 거리를 맞추는 것을 보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화라고 해도 될 수 있는 말입니다. 보조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 또 인간과 자연의 대화인데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전역학, 고전물리학의 결정론적 가역성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대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이 이 시에서는 좀 기가 막히게 신기하게 맞아떨어지고 있거든요. 왜 질서의 원리나 법칙으로서 이때 잠정적으로 우리는 질서나 법칙의 원리를 근대성이라고 합시다. 이 근대성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탈근대성이죠. 모던에서 포스트 모던으로 옮아가는 그런 세계입니다. 근대의 그 비선행적 세계, 비평형적 세계는 미시적인 요동의 효과로 인해서 이 거시적인 비가역성, 혼돈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자연 현상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현상까지도 이렇게 두루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상의 시세계는 근대 이후의 세계다. 근대성의 세계라기보다는 근대 이후의 세계. 요즘 말로 하면 포스트 모던한 세계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상의 시세계가 가지는 포스트 모더니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의 소설 날개에서 보면 지적인 프롤로그가 있고 본문이 있거든요. 처음에 경어체로 된 안에 프롤로그 서문이 있거든요. 이상의 날개 지적 프롤로그 서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오 나는 유쾌하오 이런 연애까지가 유쾌하오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 이상의 날개입니다. 근데 조금 더 내려가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또 여인의 생활을 설계하오 연애 기법에 맞아 서먹서먹해질 지성의 극치를 헐길 좀 들으라 본 일이 있는 말하자면 일종의
정신분일자 말이요. 요즘 말로 하면 정신분열자입니다. 이런 여인의 반만을 영수하는 생활을 설계한다는 말이요. 그런 생활 속에 한 발만 들어놓고 흡사 두 개의 태양처럼 마주 쳐다보면서 낄낄 거리는 것이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개의 태양이란 말이 나옵니다. 두 개의 태양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두 개의 태양, 문학 작품 속에서 흔히 봅니다. 우리 신라 향가에서도 그 두 개의 태양 이야기가 나오고요. 뭐 외국의 그 신화나 작품, 문학 작품 속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태양이 무엇이냐? 나는 한때 자아의 이중성과 분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개의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세계의 혼돈상을 이해하고 있다. 이상이. 그 결과가 바로 두 개의 태양이다. 이상한 가역 반응에서 나오는 태양이 질서의 동력학이라면 이상의 소설 날개에 나오는 그 지적 프롤로그에 나오는 두 개의 태양은 혼돈의 연력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극단적인 카오스 상태에 대한 비유 내지는 상징으로 읽힙니다. 여기에서 이런 책이 있습니다. 카오스와 코스모스라는 책입니다. 요하임 부블라트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 원책의 제목은 본래 제목은 우주에서의 카오스입니다. 카오스를 말하는데 우리나라 국역본으로 한국어판을 만들 때는 카오스와 코스모스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칼 세이건의 그 우주론에 관한 천문학에 관한 그 두꺼운 책 그거는 코스모스 원래 제목이 코스모스가 맞아요. 그것은 코스모스라고 한다면 이 요한 부블라트는 카오스 혼돈에 대한 과학적인 교양 지식을 설명해 놓은 책인데 아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제가 과학에는 젬병인데도 불구하고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두 개의 태양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걸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컴퓨터로 두 개의 태양을 모의 실험을 했습니다. 태양이 두 개가 있죠. 모의 실험을 해본 결과 두 개의 태양이 어떻게 해설이 되더라. 그 부분을 한번 읽어 드릴 테니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태양계 안에 하나가 아닌 두 개의 태양이 존재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여 지구가 그 두 개의 태양 둘레를 어떻게 운동할 것인지를 그리는 것이다. 이 계산에서 다른 행성들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된다. 처음에는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지구는 두 인력의 중심, 두 개의 태양, 둘레를 운동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생명체도 지구 위에 생겨날 수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열 복사하는 중심부와의 간격이 너무나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 점에 있어서 컴퓨터 모의 실험은 지구가 두 개의 태양을 떠나서 무한한 우주 속으로 표류해 나가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두 개의 태양을 가진 세계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끔찍한 생각이다. 두 개의 태양이 있다 하면 이 지구는 한없이 그 무한한 우주 공간으로 떠나버린다. 표류해버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아주 끔찍한 생각이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천문학적으로 지금 요하임 부블라트는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상의 날개에 나오는 두 개의 태양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카오스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상의 지금 이 시를 우리가 읽을 때 지금 이런 우주론적인 것뿐이 아니라 그 시대 상황을 그러면 이때서 얘기한 거가 우선 먼저일까요? 그렇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일 합방의 화학적인 결합이 아니라 인위적인 이 결합에서 오는 정치적 혼돈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얘기가 끝납니다. 또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나 카오스 이론을 가져와서 한번 생각하면 또 다른 여러 가지 새로운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하는 그 가설을 제가 제기한 것입니다. 오늘 이상의 시에 이상한 가역 반응에 대해서 카오스 이론을 들이대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기회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한 가역 반응 부분 2상 직선은 원을 살해하였는가? 현미경 그 밑에 있어서는 인공도 자연과 다름없이 현상되었다. 같은 날의 오후 물론 태양이 존재하여 있지 아니하면 아니 될 처소에 존재하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보조를 미화하는 일까지도 하지 아니하고 있었다.